그래서 이제 좀 쉬고 오셨죠? 여러분 그 쉬실 때 그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하세요. 스트레칭이 좀 필요한 게 여러분 계속 책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도 거북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 그리고 그 허리에도 좀 무리가 가죠. 근데 거북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목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거북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목이라고 얘기했을 때 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받쳐주려면 어디에 무리가 가겠어요? 이 목 뒤편에 이제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 뒤편이 계속 근육이 이렇게 그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턱을 이렇게 눌러서 그목 뒤편의 근육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제가 그린 거 보시면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점을 막 이렇게 막 찍었었죠. 그래서 x랑 y의 어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x 값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눠놔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x 변수나 y 변수나 둘 다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률 변수라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x랑 y가 연속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코에피션트였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거는 표본이기 때문에 피어슨 R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모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의 순위 사이에 나타나는 통계적 의존성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변수가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단조함수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조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값이 계속 증가를 한다거나 계속 증가를 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정도는 달라져도 보시면 관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값이 사실 증가했다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x값 증가할 때 뭐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향이 이 경우에는 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적인 경향성만 이렇지. 근데 이거는 단조적으로 증가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단조로 감소하든가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단조적으로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순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값의 순위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조 함수의 경우에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x나 y나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 지수가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어슨 상관계수에 비해서 좀 덜 예민하기는 해요. 덜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관계가 막 지멋대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랑 되게 값이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단조 증가를 하는지 단조 감소를 하는지 요거 그려놨던 요거 있죠. 이렇게 선형 관계가 아니더라도 요거를 설명하는데 좀 지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변수의 어떤 순위값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결국에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을 때 만약 그 피어슨 상관계수로 설명되는 두 변수가 각각 순위가 결정되어 있다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나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변수가 순위가 있을 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이 값의 순위가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형 변수일 때, 이 각각의 측정 값을 서열 척도형 자료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가 피어슨 R 값을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 상관계수 값을 이용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한다면,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정도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볼 일이 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 정도 하고 이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P점수를 활용을 하면은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의성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선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유의성입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A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A가 결정이 되면 P점수랑 유의수준 A에 따라서 P점수가 A보다 작을 때는 상관이 있다. 그리고 P점수가 A보다 클 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약간 관례상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관례상 해석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좀 예전부터 있었어요. 몇십 년 됐는데 몇십 년 동안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얘기가 뭐 더 이상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바우 알파를 볼게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알파는 검사 도구가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도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 문항 간의 평균 공변량, 그거를 문항 간의 평균 변량의 요걸 나누는 거죠. 공변량을 변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공식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공변량과 뭐 평균 변량의 어떤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문항이 1번 있고요, 2번 있고 3번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번을 풀 확률, 그렇죠, 정답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률을 이제 기대값으로 나타내고, 이거 2번의 정답률도 기대값으로 다 이렇게 문제를 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서로 독립적이나, 그러니까 1번을 풀었을 때 1번을 풀었을 때 요게 1번에 뭐 2번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문제 능력 해결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평가 결과가 정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출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번, 2번 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서로 이제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의 어떤 특성이 동질적이라면 결과가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문제를 풀 확률, 기대값이 1번에 대한 기대값이나 1번의 정답률에 대한 기대값이나 2번의 정답률에 대한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항 내적 일관성 합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문항 내적 합치도를 보기 위해서 요 크롬바우 알파 신뢰도 계수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분산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쭉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 알파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Q1, Q2, Q3 이렇게 문제들의 어떤 기대되는 그 정답률,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특정 값의 어떤 유사한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 크롬바 알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동질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이렇게 연구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알파 값을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0에서 1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자들도 통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할 것 같은 문제들끼리 모아서 이 알파 값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0에서 1 정도 사이, 그 어디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가 이제 맞아요, 범위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땐 이런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신뢰도가 매우 높다. 0.9가 넘어갈 때 0.7에서 0.9 사이면은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0.9 정도 이상의 어떤 알파 값을 갖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문항의 어떤 그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훌륭하겠죠. 여기서 동질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지가 맞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겠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부담 시험에 권장되는 그 어떤 그 알파 값입니다. 이 고부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스테이크 테스트라 그래서 굉장히 그 수검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험들 있잖아요. 평가들. 예를 들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 능력 시험 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그 사람이 어떤 그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그것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입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알파 값이 높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고부담 시험에 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0.7에서 0.9 정도는 그 바람직한 정도예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신뢰도와 타당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부담 시험에 권장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부담 시험도 당연히 알파 값이 높은 게 좋죠. 그런데 저부담 시험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 0.7에서 0.9 사이 정도의 알파 값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용인할 수 있어라고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이 알파 값이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까지 해서 이제 고전 검사 이론은 대충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IRT, 문항 반응 이론을 보시겠어요.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특성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이제 고전 검사 이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계적인 지식만 가지고 이제 본 거잖아요. 좀 그 통계적인 지식도 우리가 이제 흔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그 확률론, 어떤 통계학 이런 느낌의 어떤 얘기, 좀 전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과 통계를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통계적인 처리만 하고 넘어갔죠. 그런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의 특성을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곡선을 통해서 분석하는 이론이 문항 반응 이론이에요. 자, 문항의 특성을 본다는 게 지금 여러분 계속 이제 수학적인 얘기, 막 통계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항의 특성을 검사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난이도, 그 뭐 정답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률이나 그 어떤 그 변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게 이제 문항 특성을 이제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은 문항 특성 곡선을 통해서 이제 문항의 특성을 검사를 하는데 가정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고전 검사 이론의 제한점을 극복했는데 그게 어떤 제한점이 있느냐 보면은 문항의 특성과 수검자의 능력이 표본 집단의 변화와 원래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 검사 이론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검자 집단이 달라지면 제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IRT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가 달라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문항의 어떤 여러 가지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차원성 가정이랑 지역 독립성 가정 이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집단 간 비교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단 간 비교가 뭐냐면 집단 간에 나타나는 어떤 수검 집단 A, 수검 집단 B 이렇게 수검 집단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두 집단은 수검자의 특성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검자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든 그리고 수검 문항의 특성이 어떻게 되었든 이거를 서로 이제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 바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번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검자 집단의 특성이 검사 문항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항 반응 이론의 어떤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항 반응 이론이 이제 무엇을 가정하느냐 요걸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1차원성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개의 문항이 하나의 능력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음악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 기말고사라고 해봐요. 그 음악 시험을 보는데 사실 뭐 기말고사 음악 시험 별거 있나요? 이렇게 Q2, Q1, Q2 이렇게 Q3 이렇게 해서 쭉 글자가 적혀 있고 선택지 고르는 걸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말고사니까 우리가 기말고사를 실기고사를 보진 않으니까요. 실기고사는 그 전에 봤겠지. 그런데 이 문제에 한자어가 가득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한자어가. 근데 한자어가 옆에 한글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한자로 쓰여 있고 옆에 이제 괄호 쳐가지고 우리말이라도 주면 괜찮은데 우리말도 없이 그냥 한자만 써 있다고 해봅시다. 뭐 쉬운 거는 우리 알죠. 한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2, 3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막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그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음악 시험이죠. 한자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자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한자 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한자들이 막 가득 들어있는 문항을 여러분이 내신 거잖아요. 음악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이해도라든가 암기 능력이라든가 뭐 음악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자를 물어보는 시험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1차원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차원성 가정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독립성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Q1, Q2, Q3 이렇게 문항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1번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에 나온 어떤 개념이 2번 문제를 풀 때 어떤 힌트로 작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2번 문제를 정말 잘 풀어냈는지 잘 풀어내지 못했는지 정확한 평가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힌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그 힌트를 딱 알아차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힌트를 못 차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렵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문항을 해결을 했을 때 그 문항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OMR 카드에 그 문항의 응답을 기록하는 와중에 다른 문항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힌트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1의 어떤 정답률 그리고 Q2의 정답률 요거가 서로 독립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역 독립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사실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정이 일단 문항 반응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항 특선 곡선 IRC라고 하는 그 곡선을 통해서 이제 요 난이도라든가 그리고 저기 여기다 문항의 어떤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규 오자이브 곡선, 로지스틱 곡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뭐 대학원을 가셔야겠죠. 그래서 뭐 평가를 전공을 하시든 아니면 통계학을 공부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대기를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곡선. 이게 사실은 누적 정규 분포 곡선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정규 분포 곡선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요. 모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자처럼. 근데 이걸 누적시킨 거예요. 이건 누적 정규 분포 곡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쭉 점점 쌓이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시면 요 값이 위에서부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곡선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누적 정규 분포 곡선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게 여기 정규 오자이브 곡선이고 로지스틱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로지스틱 회귀라는 거 있잖아요. 분류해서 사용한다고 그 데이터의 분류에 사용한다고 했었던 그 로지스틱 회귀가 바로 이 로지스틱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출렁출렁 어떤 그 플럭추에이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 함수인데 이게 증가죠.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감소하는 부분이 없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 능력, 수검자의 능력 이게 세타고요. 이 수검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문항을 맞힐 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항 반응 곡선이에요. ICC.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수검자 능력이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답률인데요. 그래서 수검자의 능력 세타는 수평축에 이렇게 수평축에 그리고 납을 맞힐 확률이 probability 세타죠. 그래서 p 세타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직축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 그 그린 곡선이 바로 이 IC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수검자 능력이 이제 정답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답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했었죠. 전체 수검자분의 답을 맞춘 사람의 어떤 숫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정답률이 높은 경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택형의 선다형 문제, 이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매력적인 오답지라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 매력적인 오답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매력적인 오답지로 인한 어떤 혼동 이런 거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힌트들이 이거는 그 노린 거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말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함정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잘 못 풀어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변별도가 높아요. 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P 세타, 이 답을 맞출 확률,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0.5예요. 0.5 수준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변별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ICC에서는. 자, 일단은 요게 수검자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답률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게 그 선이 나타내는 게. 자, 그런데 0.5 수준이 여기 딱 보면 교점이 생기죠. 여기 교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교점, 이 지점에서의 미분값, 쉽게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변별도가 됩니다. ICC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문항 추측도 같은 경우에는 요 수직축의 절편, 여기 보시면 요 추측도 있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쉽게 보시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요거 한 0.2 정도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절편값이 0.2라면 대충 이제 오지선다 같은 경우 0.2에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5개니까 선택지가. 그래서 추측도 같은 경우는 수직주의 절편이 돼요. 그리고 이
P 세타의 값이 0.5일 때 이 선이죠. 이 선에서의 이 선과 각각의 문항 특선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문항 특선 곡선의 미분값, 그러니까 이 각각의 교점에서의 문항 특선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변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이 미분값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른가요? 1번이 가장 가파르고 3번이 덜 가파르죠. 그러면 이 변별도가 크면 클수록 변별을 잘 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고전 검사 이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NH 그다음에 RH, 이게 상위권 학습자의 정답률, 그리고 NL 그리고 RL 이렇게 하면은 하위권 학습자의 정답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위권 학습자들이 모두 다 맞추면 요건 1이고 하위권 학습자들이 모두 다 못 맞추면 여기는 이제 정답률이니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에서 0을 빼면 1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일단 어렵고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정답률도 굉장히 여기서 그 상위권 학습자가 보여주는 어떤 정답률과 상위권 학습자가 보여주는 정답률 간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별도가 어때요? 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변별도만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1번이 가장 변별력이 높고 1번 문항이 3번 문항이 가장 변별력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세타 값이 문항 난이도예요. 요 세타 값. 세타 값이 어디 나타난다 그랬죠? 수평축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세타 값.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세타 값, 요게 난이도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난이도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난이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ICC에서의 변곡점이 문항 난이도, ICC에서의 ICC의 어떤 변곡점, 이 부분에서의 세타 값이 결국에는 이제 문항 난이도가 된다는 거고요. 변별도는 요 접점에서의 0.5란 P 세타가 0.5인 지점에서 이 문항 밖의 곡선의 그 미분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문항 변별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분한다고 했었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측도 이건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때려 맞출 확률 이런 거 정도니까 이런 걸 뭐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이론 모형이라고 나와요. 이게 정규 오자이브 모형.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누적 정규 분포를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그 근본 있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시면 계산할 게 약간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로지스틱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계산을 뭐 다 컴퓨터가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정규 오자이브 모형을 쓰든 아니면 저기 로지스틱 모형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런 거 적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잘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저렇게 뭐 1모수, 2모수, 3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별 난이도만 고려하냐, 변별도까지 고려하냐, 아니면 완전히 다 추측도까지 고려하냐, 이런 뭐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교정 난이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교정 난이도가 뭐냐면 추측 요인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추측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무선적으로 찍었을 때의 확률, 그 정답 맞출 확률이 추측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항 난이도에서 문항 추측도를 빼면, 여기 문항 난이도죠. 문항 난이도에서 문항 추측도 요거를 빼면 문항 교정 난이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답지 매력도는 수검자가 시험을 보는 아이가 그 오답지를, 정답은 따로 있어요. 정답은 키라고 했죠. 키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선택한 게 아니고,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그 오답지를 고를 확률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오답지의 매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문항의 변별도가 올라갑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제 오답지가 매력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측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그 객관식 문항들이 그리고 그 상위학습자와 하위학습자를 구분하는 능력도 문항에 갖고 있는 상위학습자, 하위학습자를 구분하는 능력, 이게 뭐예요? 변별도죠. 그 변별도도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지의 매력도를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객관식 문항의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객관식 문항도 선택형 문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개 또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냥 답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잘 모르는 거 일단 여러분들 찍잖아요. 나 모르니까 안 풀어. 확실하게 모르니까 안 풀어.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추측도가 방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완벽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일단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한계를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지의 개수를 확 늘려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많이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지가 갖고 있는 오답지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오답지의 매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도구 분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뭐 객관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객관도는 뭐 그냥 신뢰도니까요. 뭐 평가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니까 그냥 객관도는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도라는 게 이제 그 평가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인데, 그거는 따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검사도구 분석에서 좀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를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요 조건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 선행학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 정도 된 그 얘기를 꺼내서 생각을 해보려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포함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쉽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이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A가 B한테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그러면 화살이 B한테 가서 맞았어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철철 나겠죠. 피가 철철 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A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조건, 한쪽에 필요 조건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피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 여기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좀 말장난 같지만, 좀 약간 말장난 같고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A랑 B는, 그럼 보시면 여기 보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필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B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신뢰도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타당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B의 포함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이면 B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A면 B다, 이 화살표는 무조건 A가 A라면은 무조건 B라는 어떤 명제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논리학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이 U자형 기호는 안 쓰고 그냥 화살표로 표기를 할게요. 이게 더 좀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자, 그래서 집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이면 무조건 B가 되죠. 그래서 A이면 무조건 B니까요. 요 부분. 자, A이면서 B가 A이면서 그리고 B가 아닌 부분 이게 있나요 여기? 없죠. A라면은 무조건 B라는 조건은 무조건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 테두리가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좀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아무튼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조건,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이죠. 그 조건을 만족한 어떤 원소라면은 당연히 이 B가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 내부로 들어와서 A라는 조건까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B라는 조건도 이미 만족을 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이면서 B가 아닌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이게 false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B가 이쪽에 신뢰도가 되고요. 이쪽에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당도가 높은 거는 무조건 신뢰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러면 요거를 A면 B다라는 그 명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타당도면 신뢰도다라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명제가 되는 건데 자, 그거를 A에서 B로 화살표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A가 더 넓은 범위이고 B가 좁은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A이면 무조건 B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화살표 명제가 이렇게 A이면 무조건 B다. 요거가 요 관계냐 이러한 포함 관계로 설명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A면 무조건 B라고 했는데 A이면서 B가 아닌 부분들이 있죠.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A인데 B는 아닌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A이면 B다. 이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A이면 B다. 이걸 만족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게 틀린 거. 맞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가 범위가 더 작고 B가 범위가 더 큰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도 결국에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 B 부분이 신뢰도가 되고 A 부분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신뢰도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높은 이 부분은 진짜 그런 그 연구 데이터는 그냥 널렸어요. 진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도가 높은데 신뢰도가 낮은 그런 연구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역으로도 많이 설명을 해요. 관역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관역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총을 쏩니다. 총을 쏴서 이렇게 다 맞았어요. 여기 총을 10발 쐈는데 여기 다 맞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게 좁은 공간에 굉장히 다 몰려 있잖아요.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항상 결과가 일정하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기만 하면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사격 점수가.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실험 결과가 일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아까 A, B 이렇게 얘기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신뢰도는 높은데, 이게 신뢰도죠. 타당도.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지금 낮아서 여기 이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 안에 못 들어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관역 안에 실험을 막 했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관역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되게 잘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타당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B 이렇게 있고 A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을 때 타당도가 높은 부분이잖아요. 타당도가 높은 이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관역 안에 그 탄착군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A와 B 관계에서 A이면 B다 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화살 맞은 B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게 더 넓은 범위다. 이렇게 B가 이렇게 되고 A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맞은 놈이 뭐라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화살 쏜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충분 조건이다. 이게 상보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상보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얘기하면은 신뢰도가 더 넓은 범위고 타당도가 더 좁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타당도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먼저 볼까요? 신뢰도를 먼저 봅시다. 신뢰도를 먼저 봅시다. 45페이지예요. 신뢰도는 평가 도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지를 만들었죠. 그 평가 도구가 수검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평가 도구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가 도구가 도출해낸 결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이죠. 그 성적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평가 도구를 통해서 측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뢰도 문제예요.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검사가 일정한 결과를 뱉어주겠죠. 그래서 수검자를 얼마나 오차 없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의 뭐 안정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뭐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는데 아무튼 신뢰도는 검사 결과 꾸준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외적 일관성 신뢰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반분 신뢰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 릴라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나서 똑같은 검사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검사지를 다시 줘서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검사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그 신뢰도가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6개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간 뭐 너무 간격이 짧아지면은 문제를 기억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수검자들이 문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짧으면 안 돼요. 최소한 2주 이상은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검사를 한 거를 한 번 검사에 썼던 검사지를 또 한 번 쓴 경우고, 자, 이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볼 거예요. 자, 요거는 검사 도구가 갖고 있는 그 검사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 도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Q1, Q2, Q3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검사 문항들 있죠. 그 검사 문항들 간의 어떤 동질성, 합치성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어요. 문항을 뭐 나누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어떤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문항 또는 어떤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 그죠? 또는 그 부분 검사가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측정하는지. 그러면 이게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표현 자체가 검사지가 갖고 있는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n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일부분, 여기 또 일부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부분이 얼마나 다른 것들과 일관적이냐, 그 내놓는 결과가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 동형검사 신뢰도, 뭐 반분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겠어요. 일단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부터 볼게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중에 하나입니다.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자,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종류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는 거지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수준을 나눠놨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 중에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 구분 못하셔서 틀리는 부분 제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아닌 그냥 다른 내적 일관성 신뢰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검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의 문항이 모두 하나의 검사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한 문항을 모두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항의 동질성 여부에 의해서 그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그 한 문항이 다 검사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이 하나의 특성, 단일 특성을 재는 문항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조건이고. 자, 이거를 그런 조건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문항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독립적인 어떤 능력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항 내적 합치도가 굉장히 높이 측정이 된다거나 이러한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특정 일부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이거는 다른 문항들은 다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괜찮아요. 근데 한 문항이 너무 낮아. 그러면 그 문항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새로 좀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뭐 문항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항이 애초부터 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항 자체를 그냥 날려버리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검사지 자체가 막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문항마다 막 진짜 막 들쭉날쭉하게 막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검사 도구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냥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문항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동형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테스트,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 세트를 가지고 두 번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검사지 A가 있고요. 아예 다른 검사지 B가 있습니다. 근데 요 검사지 A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있을 거고 검사지 B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획득한 그 평가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자, 그래서 A 점수랑 B 점수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랑 B의 A라는 검사지와 B라는 검사지는 같은 유형의 어떤 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검사지가 사실은 이렇게 전체 검사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사지 중에 문항이 여러 개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이렇게 뭐 홀수범만 뽑든지 짝수범만 뽑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뭐 그냥 진짜 랜덤으로 뽑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 복원 추출을 하지 않고 그냥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추출을 한 다음에 나머지 문항 있잖아요. 그 나머지 문항 가지고 이제 B 세트 B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검사지가 결국에는 이걸 A2라고 할 거예요. A1이라고 하고 A라는 검사지가 A1, A2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검사지가 결국에는 A라는 어떤 전체 검사지를 이루는 그런 문항들인데 그러면은 A1이라는 그 검사 세트 그리고 A2라는 검사 세트를 통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A1에서 측정된 어떤 그 결과값이랑 A2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값이 유사해야지 A라는 그 전체 문제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문항 내적 일관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반분 신뢰도가 있어요. 반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해요. 위에 거랑. 이것도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 동형검사 신뢰도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 이거는 나누는 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적절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앞에 전반부 뭐 10개, 후반부 10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홀짝으로 뽑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체 문제의 세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부분 검사, 이게 부분 검사잖아요. 아까 전체 검사지가 A였으면 A1, A2 이렇게 있죠. 그래서 A1이라는 그 부분 검사지를 통해서 이제 측정된 결과값이랑 A2라는 부분 검사지를 통해서 측정된 값이랑 얼마나 유사하냐 이걸 측정하는 게 반분 신뢰도예요. 이거를 보시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한 뒤에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으로 요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분 신뢰도나 뭐 여기 동형검사 신뢰도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이 KR 신뢰도, KR reliability 요거가 이제 KR 20이 있고요. KR 21 있고 뭐 이렇게 호이트 신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쿠더 리처드슨 신뢰도 뭐 이런 것 KR 20 신뢰도 아니면 뭐 KR 21 신뢰도 호이트 신뢰도 등을 통해서 뭐 검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고요. 객관도가 신뢰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객관도까지 보고 타당도를 보겠어요. 자, 객관도는 평가자 신뢰도라고 합니다. 평가자 신뢰도인데 평가자 내 신뢰도가 있고요.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어요. 평가자가 한마디로 그 평가를 했을 때 나온 의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된 그 기준에 의해서 잘 측정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객관도, 평가자 신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자 내 신뢰도는요. 평가자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평가를 다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피로라든가 뭐 약물의 사용이라든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굉장히 강한 걸 먹었을 때 졸린 경우 있잖아요. 코감기약이 좀 졸리지 않나요? 그렇죠. 코감기약이 좀 졸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코감기약을 먹었다든가 뭐 이러면은 검사를 하거나 그거를 평가를 할 때 꾸벅꾸벅 졸 수 있잖아요.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은 평가 결과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기분 상태라든가 뭐 전날 와이프랑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원래는 좀 친절하게 열심히 평가를 해줄 텐데 그렇게 평가를 못하고 막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평가자도 다 사람인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랑 그냥 얘기할 때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이 좀 약간 틱틱거리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평가자가 일관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한 신뢰도가 바로 이 평가자 내 신뢰도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잘 하려면 이 평가자 내 신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평가자 신뢰도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충족시키면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평가자 내 신뢰도나 평가자 간 신뢰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겠죠. 평가자 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다면 평가를 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신뢰도예요. 자, 평가자 간 신뢰도라는 거는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이 세 명이 평가를 한 결과가 얼마나 일관적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평가자 내부에서의 그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사이에서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고시에 점수 내는 거 보면은 3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죠. 저번 시간에
뭐 내가 교육학 점수를 받았는데 17.5점 받았다. 이런 사람들 손절을 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웃으면서 그냥 안쓰럽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0.5점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3으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점수를 17점, 18점, 뭐 16점 이런 식으로 그 자연수 단위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세 개 합하면 합해서 평균 내면 얼마예요? 산술 평균 내면 17점이잖아요. 17점에 17점, 17.33점이면 17.33점, 17점 뭐 67이면 67 이런 식으로 왜냐면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거든요. 그래서 17, 666 이렇게 나가니까 반올림해서 67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7.5점 이런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하는데 한 명이 채점한 그 채점 점수가 일정 범위 이상 벌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다시 하게 합니다. 이 세 명의 평가자가 한 공간에서 머리 맞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 별실에서 채점을 해요. 별실에서 채점을 하고 그걸 나중에 보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점수를 계산을 했을 때 뭐 오차 범위 이상의 어떤 점수 차이가 나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딱 알림이 와요. 이거 다시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평가자 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호 독립적으로 동일 평가 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별실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머리 맞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상관계수법, 일반화 가능도 이론, 일치도 통계 방법, 그리고 코엔의 카파가 있어요. 이게 코엔의 카파가 있고요. 여기 플레이스 카파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스 카파. 카파가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대문자 K 있죠. 대문자 K를 이게 절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카파라는 게 있는데 코엔의 카파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평가자일 때 아니면 1명이 2번 평가할 때 플레이스 카파는 1명이 3번 이상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3명 이상이 평가할 때 이렇게 좀 나뉘는데 그래서 그냥 카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카파가 이제 플레이스 카파 있고 코엔의 카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의 카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상관계수법이 뭐고 일반화 가능도 이론이 뭐고 뭐 그리고 뭐 일치도 통계 뭐 코엔의 카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거를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평가자 간 신뢰도를 추정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쓴다. 상관계수법, 일반화 가능도 이론, 일치도 통계 방법, 코엔의 카파 개수 또는 플레이스 카파 개수 이런 그 카파 개수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추정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평가자 간 신뢰도 또는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신뢰도를 높이는 조건입니다. 자, 많은 문항수. 일단은 평가 문항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능을 보는데 국어에서 2문제, 수학에서 2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 전체 통틀어서 2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제2외국어 뭐 이런 거 있죠. 외국어 2문제, 제2 외국어 2문제. 그래서 총 10문제 시험 보고 여러분이 수능 점수의 어떤 그 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문제라도 삐끗하면은 여러분 그 점수가 콱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상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보다 좀 운빨에 좀 영향을 받는 요인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항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표본만 확보가 된다면 그 보통 이제 그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또 통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각각의 문항을 그 어떤 표본의 어떤 원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모집단을 구성하는 원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수능 문제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그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그 검사 결과를 봄으로써 여러분의 능력을 역으로 추정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을 늘리면 여러분이 찍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찍어서 맞추는 그 어떤 그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큰 오차 없이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 조절 이런 거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매번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난이도 실패는 잘 없고요. 그냥 애들이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안 나오면 그게 뭐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쉬운 거고 뭐 대충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아무튼 문항수가 늘어나면 그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리고 적절한 문항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문항 난이도가 여기서 0.5라고 했는데요. 이 문항 각각의 개별 문항이 난이도가 0.5 그러니까 정답률이 50%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각각 개별 문항의 난이도는 0.3에서 0.7 뭐 좀 관대한 학자 같은 경우는 0.2에서 0.8 이 정도까지도 이 정도의 정답률이면 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별 문항 같은 경우고 그 문제지 전체 검사지 전체를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정답률이 좀 적당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별도가 0.4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높은 변별도가 0.4 이상인데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신뢰도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의 동질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텐데 그 시험이 여러분의 능력 중에 특정한 능력을 잘 측정하고 있어야 그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아까 제가 음악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본문에는 수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음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서 한자 능력을 물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능력을 특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질적으로 다른 것들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문항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문항에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면 고차원적 사고 능력, 계산 능력이면 계산 능력, 추리 능력이면 추리 능력.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단순 계산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이미 그 검사 그 루브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번호가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문항이 그 해당 능력을 측정하는데 동질적으로 잘 측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내용의 동질성이고요. 역량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제대로 잘 측정을 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높이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용도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실용도 그냥 가성비예요, 가성비.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근데 이 가성비가 어느 측면에서 가성비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죠. 돈만 비용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용 문제가 이제 시험을 출제하고 그 시험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그 피드백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모두 다 비용을 수반을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좀 좋은 결과를 여기서는 좋은 결과라고 한다면 특정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결과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더 정확하게 평가 대상을 측정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종도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낮은 비용을 들여서 정확한 어떤 측정 결과를 도출해낸 그게 좀 중요한데 그럼 실용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표준화된 검사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화 검사. 그래서 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냐면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말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선다형 어떤 문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검사가 표준화 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개인화 검사, 뭐 맞춤형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맞춤형 교육, 뭐 맞춤형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개별화 수업 뭐 이런 거 개념이 많이 중요시 되고, 검사도 수검자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검자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에 맞춘 그런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울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높아져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좀 잘 디자인된 표준화된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실용도를 높이는 어떤 그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뢰도를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앞으로 가서 타당도를 볼게요. 타당도가 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타당도를 보겠습니다.